Throughput Constraint Times 2024년 6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밤사이 북한에서 350개의 폐풍선이 탐지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베가원과 미카엘 미츠나스라는 기자가 CNN에서 6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티격태격하는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유머 같은 표현을 했네요. 합동참모본부가 좀 발표를 했고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000개가 넘는 풍선을 남한을 향해 날려보냈는데 이거는 남쪽의 그 활동가들이 또 풍선을 또 좀 보낸 거에 대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내지 뭐 이런 거 또 K-팝 뭐 이런 거 날려보내는 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여정 우리 언니가 한 얘기는 당신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받은 일을 할 때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을 처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언어 합법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강하게 사실은 얘기했겠죠. 남조선 아새끼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기까지는 안 했지만 뭐 저건 어쨌든 이렇게 또 좀 유머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따르면은 이 대목에서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월요일 지금이 목요일이네. 외교정보 공유 및 분석에 관한 새로운 양해각서를 서명했다. 근데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해요. 한국 외교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겠다? 그럼 미국 것도 우리가 한국이 아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반도의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은 되긴 됩니다만은 저만 좋은 뜻으로 일단 해석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넘어갑시다만 가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분석에 관한 새로운 양해각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관리들은 또한 삼국 간의 통화를 가졌고 심각한 염려의 문제라고 말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풍선에 대해서 이런 논에도 떨어지고 바닷가 인천 앞바다에도 떨어지고 이런 거네요. 잠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합니다만은 한국은 왜 북한이 싫어하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는가? 그 세 가지 이유라고 해신 있지라고 저널리스트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6월 9일 김여정 담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억제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 아니었기에 한국도 이에 응해 방송을 자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까 그 앞면에서 얘기했듯이 당신들이 뭐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은 바라지 않는 것을 뭐 처리하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엔사가 제재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사죠. 우리나라 아닙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라 그러는데 유엔사가 사실은 주한미군이죠. 그럼 뭐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 티격태격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이유는 대북 전단 피해가 적었다거나 미사일은 실패했다는 등의 이유 뭐 이런 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뤄질 공산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흥미롭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을 해줄게. 이렇게 이런 뉴스가 있죠. 연평 백령도서 K9 천무 사격훈련 9.19 합의로 중단 후 처음으로 연평도가 백령도에서 빵빵 쏴댔다. 북한 경계선까지만 쐈겠죠. 네. 양승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그 사격 훈련이 또 외국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자가 이제 AP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북한 초음속 미사일이 비행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수요일 비행 중 폭발했다고 한국군이 밝혔다. 이런 얘기고 수요일 오후 한국은 북한과의 분쟁 중인 서해 경계를 따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6월 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기 위한 2018년 합의를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쏴댔다. 이것은 한국 하늘 상공에서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직선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뭔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했다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게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비행기도 전투기도 또 30대인가 날아올랐다고 그러고 이거는 또 연평도인지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 트럭 장갑차 같은 데서 또 그냥 쏴댈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연습 이런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미사일 실험은 냉전식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그 서해 적경 해역에 290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까지는 아니지만은 겁먹으라고 고강 발표를 했다 이거죠. 잘 한 거죠. 일본 언론 헤이신진가 그 친구가 윤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이렇게 했는데 확성기 방송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유인사가 싫어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쏴댈게 이렇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프리덤 엣지라고 불리는 모양이에요.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항공모함이 있어가지고 거기 직접 방문했는데 그래도 서양인들이 참 예의가 있군요. 대통령 앞이라고 두 손을 모으고 있고 두 손은 안 모은 사람이 이제 대빵인 것 같아요. 항공모함. 지난 5월 30일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모의하기 위해 핵 능력이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를 감독한 이후 첫 번째 무기 시위였다. 이번에 초음속 미사일이 실패했다 그러지만은 차원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그렇게 하니까 무덤덤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냐 알았다. 이런 기분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경제 쪽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 좀 제가 목이 마릅니다. 상법 개정보다 경영권 방어 가능한 밸류 고민해달라. 신병남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6월 26일 날 보도한 거예요.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것은 이 상법 제 382조 거기에 회사의 이익의 주주를 추가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면책 요건 제도와 특별 배임죄 폐지 이런 거를 했는데 경제 3단체 세미나에서 제언을 했는데
그런 그 상법 개정보다는 포이즌 필과 차등 의결권 등으로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 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법에 주주이익을 추가하는 법을 개정 정부가 추진하니까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포이즌 경영권 침해 시도 시 누가 그 말하자면은 그 악의적인 게 아니고 그저 기업 사냥적인 그런 거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또 반응도 뭐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흐르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고도 성장기에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해온 한국 그 대기업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형평스럽게 좀 지배 주주만이 아니고 일반 주주 모두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그 그런 그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뭐 맞는 얘기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차등 의결권은 미국 같은 데가 좀 그렇다고 그러죠. 그, 그 지배주주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고 합시다. 저기 지분율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1원 1표가 예외가 돼가지고 회사 설립 경영자에게 높은 의사결정권을 인정하는 제도 또는 그런 주식을 발행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등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발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반도체 100조 원 가세, 100조 지원 가세, 여당보다 파격적이다. 박정민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세액공제 8년 연장, 반도체 세액공제율 대기업 25%, 중소기업 35%, R&D 공제율 30%, 40%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모양인데, 김태년 그 민주당 그 뭐 의원이 정한 여당이 하는 것보다도 10%포인트 상향해서 우리는 그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여야 반도체 정책 주도권 경쟁이다 했는데, 그 김태년 의원이 하기 전에 고동진 의원이 먼저 이런 거를 추진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뭐 그 화성, 기흥, 뭐 수도권 거기 남쪽에 지금 우리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잘 돼 있으니까 저는 미리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전남에다가 어디 좀 지면 안 되냐, 그런 의견을 좀 얘기를 했었죠. 거기 또 비가 많이 오고 뭐 그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세액공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본과 미국은 아예 현금으로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력 및 용수 공급도 문제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차관 요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뭐 지금 그 반도체 경쟁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이라면은 확 좀 미국 자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 경기도 대형병원 압수수색, 불법 리베이트 수사 본격화, 김지은, 이강준 기자 머니투데이, 고려제약이어 비제약 리베이트 의혹 수면 위로, 의료 불법 리베이트 경찰 수사 금물결, 사실관계 확인하는 의사가 1000여 명이나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게 왜 죄냐? 의료법 23조 5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대표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물품,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고려제약이 그 중소 제약업체인데 왜 그 이 대표로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저는 이게 그 의학이 아니고 지금 의사들 그 파업 뭐 이런 거하고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니들 무슨 뭐 웃기는 짓들 하는데 니들 돈 처먹고 그런 거 상황에서 좀 조심하라고 정부 방침에도 좀 따르고 그런 게 있어야지. 뭐 니들이 그렇게 청렴결백하다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강한 이 세력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하고 좀 비유가 됩니다. 지금 이 고려제약이라고 그냥 그 중소기업체가 그냥 또 비제약사라고 하는데 거기는 비면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현금, 가정용품 등 물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제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한두 번 제약회사 젊은 영업사원들이 몸에 밴 듯한 굽신과 공손함을 목격했었다. 의사 만나는 게 참 힘드는데 개별적으로 안 만나더라고요. 그것도 의사도 그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들 찾아오니까 아주 날짜를 정해져가지고 그래 이번에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내가 만나는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 한 5군데 6군데가 순서 기다려가지고 한 1, 2분씩 딱 그 의사 선생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나오고 하는데 뭐 손에는 물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손에 뭔가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의사한테 들어가기 전에 그걸 통제하는 또 뭔가 이렇게 사무직이나 뭐 이렇게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 슈퍼갑이에요. 아니 조금 있다가 조금 우리 선생님 바빠요 뭐 그러면은 그 간호사도 삶아야 되고 리베이트 그걸 합법화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 경쟁업체도 많고 의약업체가 우리나라에 뭐 대기업 제약회사도 있지만은 이거 사건 이거는 참 대형 제약회사를 향한 거긴 하라고 생각도 합니다. 스루프 회계로 고려제약 분석해서 방송을 별도로 이미 했습니다. 나중에 좀 대형 제약회사 해보겠지만은 손익계산서 해본다고 비자가 뭐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걸 밝혀내겠습니까만 고려제약의 그 회계 불투명성 요런 거 얘기하면은 그게 뭐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해볼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 대형 제약회사들이 좀 깨끗할 수도 있겠고요. 올해만 6,300억 기업 인수 큰손 4조 주주형 지배력 확장 이런 뉴스를 유준우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했는데 사적으로 지주사 역할하는 게 사전 시스템즈라는 데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 3세 주지용 씨가 3세인 것 같습니다. 저간 이 종합식품업체로 도약을 하기 위한 이 진행 상황을 쭉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종합식품업체라고 한다면 CJ, 그 다음에 이제 동원, 그 다음에 대상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대상을 밀어내고 사조가 3위로 좀 올라서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옛날에 뭐 사조 참치 해가지고
참치 원양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 동원도 사실 그렇죠. 뭐 CJ는 아니지만은 제1제당이라는 게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식재료로서 또 먹고 살기도 있긴 하죠.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군요. 사저라는 데가 사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겹살보다 싸고 살도 안 쪄요. 요즘 MZ들 푹 빠진 음식. 제가 그 뭐 삼겹살에 대해서 한 이틀 동안 좀 가격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방송을 했는데 안혜영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6월 26일 날 보도를 했네요. 식비절간 건강식단 위에 샤브샤브 참는 층 젊은 층이 늘었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건 뭐 이게 뭐 아주 대패 같이 했으니까 샤브샤브니까 얇게 해가지고 예, 뭐 거의 적셔 먹는 식이라고 그러죠. 이건 물론 소고기 같긴 합니다만은 돼지고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삼겹살 외식보다 저렴하고 엔지들 고개가 쑥 고물가에 무더위까지 샤브샤브 뜬 이유. 이 밤에 이 추운 겨울에나 먹는 거였는데 이게 여름에도 이게 이제 자 삼겹살 안 먹겠다 비싼데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을 해야 된대도요. 이것도 사실 싼 건 아니에요. 샤브샤브도. 근데 이랜드에서 이게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이 한국경제 안혜영 기자한테 이 사진까지 다 제공을 해가면서 여러 사진을 제공을 했어요. 요거 식탁에 이 올려져 있는 것만 제가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 각종 그 채소류에다가 여기 뭐 호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먹어주는 거 물론 삼겹살도 그 삼겹살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상추쌈이라든가 뭐 해서 뭐 밑반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도 괴기만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린 삼겹살 먹더라도 어쨌든 삼겹살 하고 이제 경쟁이 이제 슬슬 되는 이런 게 이제 또 동종업계에서 다른 거로 성격으로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또 그런 경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거의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큰 사건들은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데미안 케브와 소민이 센 구타라고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기후과학자 벤자민 자이치크는 개인적 행동과 함께 인프라 비상관리 및 소셜 캘린더는 이 새로운 현실을 정말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 순례에서도 이번에 한 1,300명 정도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그러죠. 또 인도 선거에서도 더운 날씨에 인도 선거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 죽었다고 그러죠. 한 72시간 안에 거의 100명이 사망했다고 돼 있고 이런 걸 보면 이 선거에도 인도의 보건당국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뭐 더운 날씨에 좀 몸을 식힌다든지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그 인도 넓은데 그 많은 데를 어떻게 또 하겠는지 그러니까 이제 선거도 좀 추운 겨울에 하든지 근데 스포츠 경기가 이제 이미 이 하계 뭐 이런 것들 그 월드컵을 여름에서 더 수요제는 11월과 12월로 이제 옮겼다. 그리고 하계 올림픽도 가을 올림픽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반바지는 직장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도로 노동자들은 밤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 기후 폭염 때문에 인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열사병에 의해 가지고 쓰러진 분을 이 소방 요원들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옮기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글 속에 이게 그 밑에가 좀 남아가지고 한 건데 그 앞에 먼저 여러 가지 이 사망 사건들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국의 그 보이스카우트 했던 새만금 그쪽인가 어디 거기서 했대는데 뭐 그걸 왜 거기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여름 즉위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보이스카우트 부대원들은 호주, 유럽 그리고 북미 음악 축제에서 다른 부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더위에 병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난 건 아니고 호주, 유럽 그리고 북미 음악 축제 이런 데에서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했지만은 사실 이제는 날씨 이런 거를 보고서 그렇죠. 식수라든지 그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데에서 뭘 잼버리 대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저간 이런 것을 추가로 이 뉴스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북부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서 10일 만에 안전하게 발견된 하이커라고 해서 걷고 등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진만 했습니다. 이게 뭐 완전 늙은이 같지만 34살짜리고 가족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원된 구조대원들인 것 같습니다. 자, 다 안전모드를 다 쓰고 있죠. 머리에는 카메라 뭐 이런 거 밤에 야광 하는 그런 장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랜턴 이런 거를 머리에 해가지고 LSV 스티브가 제공한 이 사진에서 잃어버린 등산객 루카스 메카시 34가 2024년 6월 며칠인지 모르지만은 캘리포니아 볼더 크리크의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제어한다. 머리가 원래 흰 사람, 잠깐 열흘 동안 뭐 잠깐 생존을 해서 그것도 이제 뜨거운 그런 이런 경우는 이제 길도 없고 뭐 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높은 산 그 정도 그리고 등산로 뭐 이런 거 다 개발이 잘 돼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일이 잘 발생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물론 이제 설악산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겨울이나 어쨌든 이런 또 전환 그런 것도 있네요. 중국 경제는 끝났다. 경제 장기 대진체를 보여주는 국제버블 발생 마침내 밝혀진 시진핑 대죄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후지 가치히코라고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게재했는데 중국 국채거품의 비참한 실태라는 거로 쭉 잠깐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이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 이해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버블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 저금리가 중국 경제의 병리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 국민이 경제 피폐로부터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투자 활동이 후퇴했고 은행의 대출도 정체돼 투자처를 잃은 돈이 안정적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국채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사진을 했고 왕위는 개선치레 눈을 띄면서 있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도미노 넘어뜨리기 재고 주택이 분양이 안 되는 게 많다 이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철폐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안 나오고 있다. 격렬한 덤핑 경쟁 내수에서도 수출도 지금 덤핑 수출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날씨도 중국 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북부에서 폭염 가뭄, 남부에서 폭우 홍수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국토는 황폐화되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장래를 비관한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의 황폐화다.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세대하고 중국도 같이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중국판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빠져 있는 비참한 상황을 다음번 뉴스에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세대에 그거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중국 내용을 좀 속된 말로 까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 위에 있지만은 앞에 제목했지만은 일본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볼 때는 뉴스를 확 끌긴 끌렸는데 제목을 보고서 우리나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한다면은 일본은 좀 과장법을 좀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론 공격받아 동료 부상당하자 로군 망설임없이 머리에 탕. 자, 이걸 봤는데 저도 참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게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내 머리에 쏴서 죽여달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래서 쐈다는 거 같이 지금 보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여기서 끝나냐 이게 화면이 이런 게 혹시 가짜 뉴스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희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데에서 했는데 동료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군인이 드론에 부상을 입은 군인의 머리를 총으로 쐈다. 근데 쏜 것까지 그러면은 이미 이 정도면 촬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보여주냐고. 이게 괜히 의심을 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태평양 외딴섬에서 10년 이상 EV 계획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광물을 발견했다. 톰 카터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6월 25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쿄에서 1200마일 떨어진 외딴섬에서 2억 3천만 통의 귀중한 광물을 발견했다. 마더로드, 마더로드면은 엄마의 길 아주 핵심 광맥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 일본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코발트와 니켈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MCM인가 그 코발 아니 망간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거 니켈 그런 것 같아요. 해수면 아래 5,000m에 있는 망간 단계의 저장고에는 약 75년 동안 일본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코발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한 데가 도쿄대학과 공동으로 조사한 니혼재단, 일본재단, 일본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일본재단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연간 니켈 소비량 중 10년치 이상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니켈까지. 연구원들은 미나미또 리시마 섬 주변 해저에 약 61만 톤의 코발트와 74만 톤의 니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니케이에 말했다. 이런 얘기인데, 야, 그 해수면 5,000m면은 이게 채산성이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7광구가 아니고 영일 만에 뭐 이 가능성이 있다니까 자기네들은 또 이거로 또 띄우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좀 6월 27일 뉴스가 좀 늦었습니다. 그 낮에 좀 저도 그 뭐 매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무 뭐 그냥 돈 버는 일은 아니고요. 돈 쓰는 일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밤늦게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